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성은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새로운 스튜디오 와서 그런 건가요? 네, 새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주말 새 정치권에서 또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 아웃라인이 좀 그려졌습니다. 자, 조 기자. 7월 전당대회 출전한 선수 누구누구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바로 그분들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리고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어제 공식적으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아하. 자, 한동훈 위원장 최상경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말지 이런 얘기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유가 뭔지 현재 특검법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뭐 새 법안을 만들겠다 이 뜻인가요? 네,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려워서 야당과는 별도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고를 수 있도록 새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여당 당권 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특검의 필요성에 공감한 거라서 네. 정가에서는 한 위원장이 발톱을 드러냈다. 반윤으로 돌아서서 이제 마이웨이를 가기로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정설처럼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그 관계 소원해진 거 아니냐, 사이 틀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특검법 얘기 들어보면 정말로 사이가 좋지는 않다, 이런 시각에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벌써부터 사실은 네. 이게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될지 또 당정 관계는 또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관심이 높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네. 특별감찰관 임명과 또 제2부속실 설치는 필요하다고 해서 한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하. 자, 특검법 관련된 다른 주자들 입장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원희룡 전 장관은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면서 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또 총선 패배를 반성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했고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이렇게 대통령을 좀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또 윤심은 원희룡이라는 소문을 원 장관이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미 틀어졌고 윤심은 원희룡에 있다. 대통령이 원희룡을 밀기로 했다.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야, 벌써 그런 말들이 네. 돌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인데. 자, 그러면 나경원, 윤상현 의원 발언이 좀 한동훈 위원장을 좀 견제하는 걸로 들리기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반윤은 아니더라도 이제 비윤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전당대회 앞으로 일정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오는 7월 23일이고요. 네.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3선 이선의 중진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대한 이 기류가 끝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일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한동훈 위원장 어대한인지 어떻게 진행될지 전당대회 이제 곧 재미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21일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자, 약간 파행이 된 것 같긴 해요. 네,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네. 차관,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 핵심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청문회가 결국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이딴 선서 거부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죄 등은 절차를 밟아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경고했고, 네. 김승환 법사위 간사도 선선을 거부하되 증언을 하겠다? 세 명이 어쩜 그렇게 발언이 똑같냐? 사전에 모의라도 한 건가? 라고 꼬집으면서 의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겠다는 거냐? 선서를 하고 국민들께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된다고 직격했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스튜디오인지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습니다. 네. 배동원님. 시청하시는데 좋아요 모자라합니다. 아, 깜빡하신 좋아요. 분들 꼭 눌러주세요. 라고 배동원님께서 제작진처럼 이렇게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배도우님 뽕, 최고. 뽕뽀미님 네. 항상 와주시고 유포프카님 뽕뽀미님이 우리 조서원 기자 머리 안 묶고 안경 안 쓰셨구나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윤님도 또 글 주셨고요. 젤리스님, 또 진재유님. 네, 오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다른 광화문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화문의 시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상명 특검법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21일 날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뭐 아주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이 선서를 거부한 이유 세 사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국회 증언 및 감정법과 또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사실 증인 성서를 거부할 수 있다. 이거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뭐 이런 게 이들의 설명인데요. 아하. 특히 그 이종석 전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답변을 해서 빈축을 샀습니다. 이상하네요. 그죠? 특히 그 이 장관은 청문회 며칠 전에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최상명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 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래놓고 돌연 청문회 당일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선서는 거부하고 또 증언, 또 진술은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서 개입했다 이런 사실이 좀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그 유재현 네. 법무관리관이 임교인 비서관이 전화해서 경북 경찰한테 전화가 올 것이라고 자신에게 안내했고 자신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네. 증언했는데요. 임기훈 비서관은 대통령의 그 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유 법무관리관에게 경찰한테 전화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전에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경북 경찰과 기록 회수를 조율했다는 그 증거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신범철 차관도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온 거 있다라는 장경태 의원의 추궁에 그거는 회수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이것도 말실수 아닌가요? 네, 이 8월 2일은 사실은 군 검찰이 해병대 수상 기록을 회수해온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개된 기록을 보면 임기훈과 또 유재현 이 두 사람이 통화를 하기 전에 임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한 4분 51초가량 통화를 했는데 요거를 또 보면 윤석열, 임기훈, 유재은, 이 경북경찰청 이 순서대로 통화가 이루어진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대통령실, 대통령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청문회장에서 위증 논란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최상병의 직속 상사이자 수중수색 현장의 지휘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 7대 대장의 변호인이시죠. 네. 김경호 변호사가 최상병의 수중수색 사실을 사고 이후에야 알았다는 임성근 사단장의 증언을 듣고서 허위 증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오전 10시 48분경 이용민 대대장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전화로 이 상황을 보고한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네. 통화 녹음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좀 그 경위를 좀 확인했냐? 뭐 정리된 거 있냐? 사고 경위를? 예, 이 밖에서 빨리 이 물살에 쓸려가는 거를 그 눈에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저 밑에 쪽으로 가서 잡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근처에 있던 2명 정도만 빼내고 나머지 이제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 밑에도 저 하류 쪽에 또 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예, 같이 데리러 가려다 보니까 예, 바로 잡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 관련해서 예, 거기에
물에를 네가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냐? 어제는 물에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들. 근데 어제 오늘은 야간에 회의를 하면서 어, 회의관에 나왔던 내용인데, 어, 예, 그래서 조금 이 물 수변 옆에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고, 그 지시가 사실 지금 저도 어리둥절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케이. 네, 오늘 그러니까 너희들이 네, 뭐 무릎까지 된 데서 들어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예, 근데 실제 들어가다 보니까 좀씩 더 들어갔겠지. 자,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무릎까지 된 데서 들어갔다는 얘기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임성근 사단장도 이 수색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네, 바로 그 김경호 변호사님도 그 지점을 지적하신 건데요. 네. 김 변호사님은 이용민 대대장이 임 사단장에게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라고 말했고 네. 임 사단장이 그러니까 너희가 무릎까지 된 데서 들어갔다는 얘기네 라고 답했다는 거는 임 사단장이 사건 당일 오전에 수중수색 작전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김경호 변호사하고 그 임성근 사단장하고 그 반박하고 또 정청래 위원장이 시키니까 재반박 반박 그 보셨습니까? 네. 아유, 김경호 참. 변호사. 뭐 저도 법무관 했지 같이 근무도 예전에 하기도 했지만 하여튼 내일 김경호 변호사 나오십니까? 네, 저희-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 나와서 또 청문회에 관해서 또 못 들었던 얘기라든지 또 그 부분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뽕뽕이님, 임성근 뭐 군인도 아니다. 젤리스님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십니다. 그렇죠. 아, 조데이비님은 뉴스토마토 잘하네. 아마 스튜디오 새로 바뀐 거 칭찬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임성근 사단장, 이 본인은 수중수색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색 사실도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옹색해 보이고요. 청문회 이 법사위 청문회 날 그 끝나고 나서 이 특검법 통과를 시켰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간의 설전도 있었다면서요. 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단독으로 최상병 특별법 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광란의 무법지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부서들의 충성 경쟁, 이미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건 오로지 정권 흔들기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신에게 직접 말하라면서 여당 불참으로 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돼 감사하다고 맞섰는데요. 네. 정 법사위원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경호,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나한테 용기 내서 직접 말해라.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은 국힘 불참 위원들이다. 방해 없이 원활하게 진행했다.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맞습니다. 청문회가 뭔가 원활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민주당밖에 없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잠시 후에 서영교 의원 또 당시 또 법사에 계셨죠. 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이 법사의 스타라고 해야 되나요? 청문회 스타라고 해야 되나요? 김경호 변호사 직접 라이징 스타. 모셔서 또 청문회 얘기 또 그 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청문회 뭐 어쨌든 간에 여야 다 좀 모여서 협조하는 일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광화문 여기 스튜디오입니다.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어제? 산뜻합니다. 아, 그래요.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더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 많이 좀 전해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전해드렸고요. 또
하루가 멀다 하고 긴급 상황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어제 또 오물풍선 살포를 했네요. 네, 북한이 어젯밤 9시 30분쯤에 5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네. 이건 지난 20일 국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되는데요. 실제로 대북전단 살포 하루 뒤인 21일 김현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 대북전단 살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였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이 오물풍선 살포였나 봅니다. 어쩌면 오물풍선 추가 살포가 예견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풍선에 들어있던 내용물 위험한 물건들이 아닌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서울, 경기,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풍선을 살포하니까 그 지역 분들은 특히 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또 그간 북한이 우리 쪽에 살포한 오물 풍선 안에는 주로 퇴비 등이 담겼었는데 통일부가 오물을 분석한 결과 다행히도 그 오물에는 뭐 이제 해로운 성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뭐 주로 회충, 편충, 분선충 이런 토양에 사는 기생충들이 다량 포함돼 있었다고 그것도 하는데요. 해롭긴 하지만 뭐 아주 네. 심각한 건 아니네요. 뭐 그렇게 감염병 우려를 할 정도로 위의 요소는 아니라고 하고요. 해충이 뭐 밖에 있을 땐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몸에 네,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화학물질, 뭐 위험한 화학물질 같은 게 들어있지는 않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인접에 사시는 분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오물풍선이 발견되는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포함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오물풍선 관련 문자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아이고 뭐 폭탄 떨어진 것처럼 오물 폭탄이긴 하죠. 깜짝깜짝 놀라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깜짝깜짝 놀라긴 하고. 합니다. 맞아요. 자, 이 풍선 내용물에는 김정일 또 김일성 부자에 대한 또 최고 존엄 관련된 내용도 있다면서요. 네, 통일부의 분석 결과 오물풍선에는 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스님 교시라고 적힌 문건의 표지 등도 쓰레기와 함께 이제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문건을 폐기해서 그걸 풍선에 넣어 보낸 겁니다. 네. 북한 형법에 따르면 수령의 교시, 그러니까 수령의 가르침, 이 문건 훼손 행위는 최대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게 좀 중대하게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측에 살포한 오물풍선에 넣을 폐기물들을 급하게 끌어모은 거 아니냐. 급해도 너무 급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오래전 국내 업체, 우리나라 업체가 대북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넥타이나 청자켓 등의 의류를 또 가위나 칼로 자른 듯한 천조각들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기워서 신은 구멍난 양말이나 해진 의류 등도 발견됐는데요. 이를 두고 통일부 당국자는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재원 탕진과 비현실적인 계획경제 복원 등의 조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한국의 대북지원 물품을 오물풍선에 포함한 거는 적대국 교전국이라는 대남 기조를 부각하는 동시에 대북전단 문제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표출하는 의도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아하.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북 전단을 우리가 살포할 때마다 북한에서는 오물 지금 풍선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거든요. 네. 결국은 대북 전단 이 살포하는 거 뭐 탈북민 단체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네. 그 접경 지역 그 주민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본인들이 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거든요. 네, 실제로 그 접경 지역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 이런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대북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가 여기에 협조하지 않고 아하. 도리어 그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접경 지역인 파주, 네. 김경일 파주시장이 어제 MBC 라디오 김종대의 십전 집중에 나와서 최근에 탈북민 단체 관계자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는 자신을 둔기, 스패너로 위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탈북민 단체는 지난 20일에 또 대북전단을 북한에 날려 보냈고 또 이를 인지한 김 시장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서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탈북민 단체 관계자가 스패너를 가리키면서 확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김 시장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보면 지자체 고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따 말하겠지만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돼 있었고 맞아요. 표현의 자유다 뭐 이것도 될 수가 있는데 네. 반대로 오물포서 날라오니까 과연 이걸 계속 막을 수 있느냐. 이 지자체가 아닌 어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이렇게 북한의 우물푸선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정부가 뭐 어떻게 규제하겠다 이런 식의 뚜렷한 이제 입장 발표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대북 전단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서 억지로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그렇죠. 상황이 이래서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이후에 이제 대북 확성 방송을 중단했는데 그게 다시 재개될지 그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아, 채윤님 오셨고요. 젤리씨님, 뽕뽀미님 다 지금 리튬 화재 사고 하성에 그 명복을 비는 얘기들 많이 주셨습니다. 배동호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진자유님, 조 기자님 반갑습니다. 종 기자님 언제나 반갑습니다. 글 주셨습니다. 락님도 오셨고요. 호미 행복맘 또 30초님. 근데 지금 전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오물풍선 관련해서는 전단지 안 보내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 피해를 또 고스란히 우리가 받으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빨리 좀 해결이 좀 돼야 될 거고 올 들어 5번째 물풍선 살포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또 안보에 또 힘을 좀 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 국회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이콧으로 응수하던 국민의힘 이제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용을 했네요. 네, 어제 드디어 이제 보이콧으로 일관했던 국민의힘이 개원 25일 만에 어허.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걸 두고 야권이 이제 속전속결로 각종 현안들을 처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면서 백기투항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솔직히 국민의힘 입장에선 별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렇게 원구성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자리 수용한 이유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아.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예.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복귀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장악한 11개 상임위가 모두 무소불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나머지 7개마저 정쟁에 이용된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2주간 야당과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대치를 벌였지만 단 한 곳도 못 건진 겁니다. 그렇죠. 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늦기는 늦었지만 지금 청문회들을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봤을 거예요. 계속 놔두면 방어 자체가 지금 안 되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이콧을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환영합니까? 네, 다만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의 상임위 일정은 예정대로 그냥 쭉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오늘 27일 본회의가 열리면은 드디어 22대 국회 개원 28일 만에 원구성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뉴스픽 시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선거 출마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그때 최상병 특검법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또 밝혔다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하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굉장히 불쾌한 심정을 아하. 드러냈습니다. 반윤이 아니라 절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A씨는 MBC에 다른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전 위원장이 반윤 수준을 넘어선 절윤이다. 네. 그리고 현 정권에서 호가호의 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정치 상도위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최상병 특별법 발의는 한동훈 전 위원장만의 해법이고
정말 추진하려면 당내 총의도 모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대통령실이 특검 거부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제 느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아마 이 특검,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법은 좀 달리 좀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가장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또 한동훈 위원장이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은 좀 애매한 얘기, 뭐 야당 의견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지금 당권 도전자죠. 원희룡 전 장관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때다 싶어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결심을 알리려고 처음 전화한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자기가 들었다고 일단 말씀을 하시면서 운을 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 떠도는 한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불화설을 부각시켰는데요. 이게 원희룡 장관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원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비서실장이 이제 위원장에게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게 예의 아니냐 이렇게 말했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는데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잘해봐라 뭐 이러고 전화를 그냥 끊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예. 지난 총선의 변수로 작용했던 윤한 갈등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KT24님. 이게 뭐 표현입니다. 전륜이 가능하겠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끊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도 좀 주셨고요. 또 국민의힘 참 쉽지 않다. 이런 또 최윤님 뭐 글도 좀 주셨습니다. 그대로 읽기가 좀 그래서 조금 수정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재섭 의원입니다. 지금 강북에 당선된 김재섭 의원.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재성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비극적으로 일단락했다. 국면을 바꿔야 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 법안을 제대로 내야 할 때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나서서 최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은 또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요 정도도 추진할 용기가 없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무도한 민주당에 맞서서 어떻게 재직 구건을 운운할 수 있나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또 이번에 민주당이 새로 낸 최상병 특검법안에는 범죄자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네. 것 같은데요. 특별검사를 자기 입맛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다면서 이는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하게 징벌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같은 민주당식 정쟁용 특검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낸 수정안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처럼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민주정도 이 중재안을 받아야 한다. 이조차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애초에 민주당도 진실규명의 진심이 아니었던 것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민주당은 한 전 위원장이 제출하려고 하는 법안을 통해서는 중요 증거인 통화기록 확보가 어려워서 시기상 맞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도 적합하지 않다. 특검법 추진에 있어서 실익이 없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어쨌든 22대 국회 초반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김재섭 의원처럼 결국은 아니면 또 개혁신당 의견처럼 어느 정도는 또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렇게 강하게 의견들을 내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민주당도 어떻게 추진할지 또 입법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최상병 특검법 처리 부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성은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만 쏙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조성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희가 하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소식 전해드렸는데 지금 화재 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조 기자님이 먼저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발생한 사고는 리튬 배터리 더미에 붙은 작은 불이 일으킨 참극입니다. 네. 수습할 새도 없이 걷잡을 수도 없이 크게 번진 화염은 순식간에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쌓여있던 배터리에 불이 붙은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불이 더 크게 번졌고, 그리고 그 불을 이제 직원들이 직접 진압하려는 과정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네. 예, 참극을 맞게 됐습니다. 사망자 23명 중, 그러니까 23명 중에 21명은 현장을 탈출하지 못하고 사실 그 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손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화재 발생 당시에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 나름 또 구제 활동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불을 끄기 위해서 신속하게 소화기를 분사했고 네. 노력을 했는데 불길이 잡히기는커녕 더 큰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아하. 작업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꺼내든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였는데요. 이번 같이 이제 좀 규모가 큰 금속 화재는 상당한 고열을 내뿜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 진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죠? 금속 화재는 불을 끄기가 어렵고 특히나 불길이 확산된 경우에는 더 제어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금속 화재는 한 번 나면 끄기 어려운 만큼 사실 처음부터 화재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는 그래서 우선 금속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화 약제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지금 이 화재 결국 금속 화재 이게 사실 대응하기 어렵다. 우리 지금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도 사실 힘들잖아요. 정확하게 대응하는 메뉴 자체는 사실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네. 리튬 1차 전지는 이게 화재 위험이 적은 걸로 그동안 여겨졌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화학물질 관리법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당연히 별도의 대응 매뉴얼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바로 이 점이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차 전지는 주로 군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나 통신 장비에 많이 쓰이는데요. 폭발 위험이 있어서 늘 보관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번 화재 원인 규명의 핵심도 바로 이 보관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나, 네,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경찰, 소방당국이 사고 원인을 좀 규명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하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장 상황도 좀 전달해 주시죠. 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붕괴됐고 무너져 내린 구조물에 깔린 유해를 수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발견된 시신 대부분이 훼손이 심한 상태여서 신원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어제 오전에는 실종자 1명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돼서 사망자가 22명에서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 한국 국적자는 5명, 그리고 중국 국적자는 17명 제일 많고요. 라오스 국적자가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망자 중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우리 정부에 사고 원인 규명과 유족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외국인 근로자 지금 사망 여부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어제 좀 문제가 더 됐던 게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자의 불법 파견 여부, 이것도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사의 사망자에게 3분의 2가 외국인 노동자임을 감안해서 이 공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네. 사망한 근로자 대부분이 이제 일용직이라서 건물 구조를 잘 몰라서 이제 피해야 될 때, 그러니까 제때 못 피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사고가 난 공장 아리셀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견 근로자로 고용해서 이제 본인들은 이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 인력 회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리셀은 직접 이제 이들한테 업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확인 결과 아리셀이 말한 인력 회사, 즉 사망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메이셀이라는 업체는 아리셀 건물, 화재가 발생한 공장 건물 그 층에 그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난달에 만들어진 배터리 제조 신생 업체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아리셀 측은 메이셀에 이제 배터리 포장 업무를 도급으로 맡긴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요. 네.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손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사내에 하청업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실이라면 이게 바로 외국인 노동자 불법 파견이죠. 불법 파견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할 열악한 처우. 또 이것도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사실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충격적인 거고요. 공장 대표 포함해서 사건 책임자들 모두 경찰 입건이 됐네요. 네, 경찰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과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했고요. 공장 관계자 5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네. 그리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네. 박 대표는 유족들을 향해서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화성시는 장래와 보상을 지원해야 된다. 범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뭐 소식 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댓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젤리스님 오셨고요. 뽕뿌님 항상 오시지만 오셨고요. 랑님도 오셨습니다. 이프로님도 오셔서 조기자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글 주셨습니다. 박인수님이 일반 소화기로는 택도 없다는데 이 특수 소화기 이게 구비가 안 되냐고. 왜냐하면 이 전기라든지 이거 화재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 같고요. 이런 것도 포함해서 앞으로 좀 정부나 대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동호님,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예, 제가 바라는 마음 좋아요. 들어오셨으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했습니다. 자, 국회 복귀한 다음에 상임위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뭐 신경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간만에 진짜 여야 모두가 참석한 네. 가운데 회의가 열렸는데 시작한 지 6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법안 심의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여당 간사부터 뽑자고 해서 제동을 걸었고요. 정 위원장이 그냥 국민의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 개정안을 통과시키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강행 처리한다 이러면서 항의하면서 퇴장했다고 합니다. 자, 원 구성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긴 하지만 여야 갈등은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 여전하네요. 분위기상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은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이어나갈 거고 또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 번의 여야의 빅매치가 예상됩니다. 자, 이 법들이 통과가 되는 것도 문제고 또 통과될 때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이 지금 계속 싸워요. 신경전이라든지 네. 설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이콧이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반복하는 모습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은데 자, 이날 또 같은 날이죠. KBS의 박민 사장 증인으로 소환이 됐는데 가방입니다. 이 불참을 했어요.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진짜 참 많은 분들이 황당해 하셨는데요. 네. 출석할 경우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으니까 양해해달라는 불출석 양해 확인서만 달랑 제출하고 불출석했습니다. 네. 소환된 증인 12명 중에서 유일하게 불참한 건데요. 참고로 이날 회의에는 방통위원장, 그리고 방심위원장, EBS 사장도 다 참석했습니다. 네. 혼자서만 안 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 방심위원장도 왔고 방통위원장도 왔고 EBS 사장도 왔는데 일단 KBS 사장만 언론의 자유 때문에 못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자, 불출석하니까 양해해달라. 글쎄요. 과방위의 반응이 어땠어요? 뭐 이유 없는 출석으로 보고 예.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 수수를 밟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불출석 양해 확인서를 양해할 수 없다면서 박민 사장의 출석을 거듭 요청했는데요. 네. 최 위원장은
박 사장은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KBS 이사회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보고에는 불참했다고 하면서 네. 대통령 회의는 이렇게 가는데 KBS의 생존이 걸린 사안은 뒤로 하고 불참한다. 그리고 국회에는 또 공영방송 독립을 운운하면서 불출석하는데 나는 이거 수용할 수 없다. 아하.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오후 3시 30분까지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출석 요청을 했군요. 네, 가방위원장이. 예. 네, 박민 사장이 끝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아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예.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국회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확인해 보니까 박 사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행방불명됐다고 말하면서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불출석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발건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일단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국회에 나오기 싫고 이러면 국가 출자 기간에 KBS 사장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그러게 말입니다. 공영기관입니다. 국가가 출자를 했던. 그렇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고발이 될지 안 될지 또 이런 상황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최진봉 교수와 함께 수일련 남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주고 있어요. 왜 안 나오느냐. 우리 KBS 공영방송이면 더더욱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모디림님 뒷배 있냐? 뭐 이렇게 든든한가 보다 이렇게 글 주셨고요. 이 천정수님도 이거 너무 놀랍지도 않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거는 국민이 요청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안 올 것 같으면 하질 말았어야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고발 조치가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과방위 얘기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출석을 했었는데요. 2인으로 지금 운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방통위. 이게 불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그 회의에 참석한 김홍일 방통위원장께서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서 또 파장이 일었습니다. 아하, 참. 그러면서 현행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회 요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네. 따라서 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2인으로도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동의하는 법률가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요? 2인 체제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제 방문진이죠. 방문진 이사진 선임 절차를 강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행법대로 준수하는 게 당연한 임무라고 했습니다. 임무다. 예. 근데 사실 지난해 예.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YTN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전력이 있어서 또 그렇죠. 난리가 났었는데 네. 회의 전에 그러니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인사검증을 보도한 YTN 기자들을 고소했고 또 이상인 부위원장도 유진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서 이해관계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이제 기피 신청이 있었는데 회의 시작하면서 그냥 이제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권한으로 각하 처분해 버렸습니다. 네. 이 셀프 의결 같이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2인 체제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게 사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2명이잖아요. 2명인데 네. 한 명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충돌되니까 빼달라라고 깊이 재척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한 명이 남는 상황이면 못 하잖아요. 못 하는 상황인데 물론 한 명이 할 수 있나요? 이게 합의제 기간인데 이렇게 하니까 다 각하를 또 시켜서 2명이서 했다. 이 부분이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법을 좀 탈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이 국회의원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괜찮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앞으로 이거를 통해서 YTN이 민영화되고 YTN 결정이 됐습니다. 유진그룹. 아마 법적인 계속 문제가 될 걸로 보이고 재판부에서 다시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 문제가 됩니다. 계속 이렇게 2인 체제로 해야 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요 내용도 잠시 후에 수일련 남자 최진봉 교수한테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조성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뀐 스튜디오에 처음입니다. 네, 저희가 뭔가 예, 더 가까워져서 더 가까워졌어요.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것 네. 같습니다. 되게 좋습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쾌적한데요. 네, 쾌적합니다. 자, 전현주 기자님, 오늘 뉴스픽 첫 번째 소식,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입니다. 자, 원래 대통령실에서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차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제는 대통령실이 또 개입한 추가 정황이 드러났어요. 네, 계속해서 문제가 네. 되는 날은 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사건 기록을 군 검찰이 다시 회수한 날인 8월 2일입니다. 지난 뉴스픽에서도 이 의혹의 핵심 인물들의 통화 기록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 번호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대통령실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8월 2일 오후 4시 59분에 걸려온 전화는 약 22분 39초간 이어졌는데요. 이 4시 59분이라는 시각을 좀 살펴보면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이후였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화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이 기록을 회수했다는 정황은 조금 더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날 8월 2일입니다. 문제의 그날. 또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통화한 기록, 이게 또 추가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전에 드러났던 통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 오후 4시 21분에 신범철 차관에게 건 통화였는데요. 어제 총 2건의 통화 기록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지 1시간여 뒤인 8월 2일 오후 1시 30분에 신 차관이 윤 대통령 개인 번호를 전화를 걸어서 약 8분 45초간 통화를 한 건데요. 시간을 맞춰보면 낮 12시 57분부터 3차례에 걸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에 이 신범철 차관과도 통화를 한 겁니다. 신 전 차관의 통화가 끝난 후에 10여 분 뒤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연락을 해서 이 사건 기록 회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또 오후 3시 40분에도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또 걸었는데요. 이 시각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 회수를 위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입니다. 네. 이 또한 아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사건 기록을 이첩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의 다급함이 좀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갑작스럽게 이 군검찰 자체가 경찰에서 가져온 사건 기록 국방부 조사본부가 또 재검토하기도 했고요. 자,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지게 되는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중간 보고서에는 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 들어가 있다가 네. 최종적으로 경찰에 넘길 때 혐의자에서 제외가 됐죠. 그런데 어제 군사법원 재판부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서에 따르면 법무관리관실에서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혐의자가 아닌 관련자로 기재해서 경찰에 넘겨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법무관리실은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에 대해서 안전 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반면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상급 부대 지시를 위반해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했다면서 혐의가 인정 가능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좀 기억을 되짚어보면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에게 재검토를 명령할 당시에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 의견을 들으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었죠.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 전 장관 측은 법률가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것일 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법무관리관실 의견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밝혀지는 통화와 또 번복된 보고서는 윗선의 외압을 더욱더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무관리관이 법률적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이 있긴 한데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졌고 그 지시에 의해서 뭔가 하라고 했으면 이게 수사 외압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지금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화들, 엄청 많은 지금 전화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입법 청문회에서도 그 내용들이 많이 다뤄졌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처리가 안 됐습니다. 자, 지금 22대 첫 법안으로 다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마 시점 자체가 다음 주 화요일 7월 2일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를 했는데요. 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의힘목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7월 2일부터 사흘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 의사 일정에도 합의를 했는데요. 아직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상정할지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또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다음 주 화요일에 최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안건 협의 과정에 이어서 본회의 표결까지는 여야의 강한 충돌이 또다시 예상되고 있고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좀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21대 때와 다르게 좀 이탈표가 8표면 된다는 점과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또 다른 특검법을 제시했잖아요. 이 점도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좀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역시나 배동호님, 뽕뿌미님, 이프로님, 젤리스님, 또 오추오추님, 김행자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현주 기자님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이프로님도 뭐 글 주셨고요. 이쁘다, 목소리 너무 이쁘다, 또 이쁘다. 아마 오랜만에 우리 전현주 네. 기자님이 스튜디오에 또 복귀를 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세요라고 전현주 기자님 또 젤리스님께서 글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거 옛날에 개그 프로에서 나오던 유행어인데 결국 지금 계속 하나하나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 이게 계속 거부가 되고 안 되는 상황이 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맹을 깬 김건희 여사 이야기입니다. 순방 등 외교 행보에 좀 집중해야 하는데 이번에 비외교 일정을 단독으로 소화를 했다면서요? 네, 어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 유가족 간담회는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초에는 이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서 관련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김 여사 단독 일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과의 긴밀한 대화를 위해서 김 여사가 단독으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개 활동을 중단했던 김 여사는 지난 5월 19일 부처님 사리반환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중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윤 대통령이 동행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 단독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 소화하는 일정들을 보면 평소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 분야예요? 맞습니까? 네, 김 여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좀 살펴보면 좀 어린이, 또 네. 문화, 종교, 그리고 정신건강 등에 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해당 분야와 관련된 행사에서는 단독 일정도 소화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리 반환식도 네, 그 일환이라고 볼 그렇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지난달 5일에는 지역 어린이들과 함께 환경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환경 생태교육관 개관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정신건강 분야도 평소 여사의 관심사였는데요. 지난해 9월 15일 김 여사는 마음 건강을 위한 대화, 괜찮아 걱정 마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외교 분야에서도 각국 정상 부인들과 친교 활동 등 내조 외교를 통해서 존재감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히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도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거 관련해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앞서 JTBC는 지난 25일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씨가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 대화방은 해병대 출신인 전직 청와대 경호처 A 씨가 이 씨 등에게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골프
오프 및 저녁 자리를 추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음흠. 모임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이 씨와 임 전 사단장이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걸 좀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평소 이 씨가 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는 점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음흠.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화방을 과거 국정농단 당시 비선 최순실 씨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한 청와대 출입 기록과 같은 성격이라고 좀 규정을 하면서 일종의 비선이 가동된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한민수 대변인도 결국 수사 외압의 마지막 퍼즐은 김건희 여사 아니었나 이러면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대통령실에서 이 수사 기록 회수하고 이 임성근 사단장을 좀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됐는데, 그렇다면 왜 대통령 또 대통령실에서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좀 확인이 안 되고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모 씨, 이종호라고 하더라고요. 뭐 청문회 얘기했기 때문에 이모 씨의 이제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 마지막 퍼즐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좀 보이고요. 자,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홍준표 시장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만남을 거절했어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만나기 싫어서 거절했다라면서 나한테 접촉한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먼저 해당 내용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진짜 비상대권을 줬는데 쫄딱 망했잖아. 그래 해놓고 또 하겠다. 나간 지 며칠 됐어요. 또 하겠다. 지금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하겠다고 하니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우습게 보면 그런 짓을 하겠다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네, 뿐만 아니라 홍 시장은 어린애가 들어와서 셀카나 찍고 돌아다니고 이 점령군처럼 행사하는 건 당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네. 또 페이스북에는 오세훈 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 찍으면 아하, 이해가 참. 가지만이라고 덧붙이면서 그 총선 때 한 전 위원장의 셀카 찍는 행동을 좀 꼬집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 뭐 좀 너무 강해요. 이게 또 셀카 미남, 뭐 어린이 이런 얘기가 되게 강한 얘기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했지만 홍준표 시장 또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서 또 포옹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홍 시장은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나서 진짜 나와줘서 고맙다, 진짜 고맙다면서 포옹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또 원 장관 앞에서도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원 전 장관은 이에 맞서서 한 전 위원장의 반윤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협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날 원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지 못해 답답하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 국민의힘은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20여일, 다음 달 23일인가요? 그런데요.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일제히 TK로 갑니다. TK 민심에 구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 영남당 탈피라는 과제를 마주하는 게 국민의힘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번 당권 주자에는 영남권 후보는 없지만 일제히 모두 TK 지역에 대한 구애는 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최다 책임 당원인 40%를 보유한 TK에서 이 경선 반영 비율 80%에 달하는 당심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나경원, 원희룡 의원의 TK 행에 이어서 오늘은 한동훈 위원장이 TK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대구 각구에서 열리는 당원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내일은 부산을 찾아서 민심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또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이 홍 시장의 비토로 만남이 불발된 만큼 또 한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좀 재밌다, 웃기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오세훈 시장 나오냐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권 도전 이런 거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도대체 지금 홍준표 시장 왜 자꾸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또 이런 얘기도 댓글 많이 주고 계십니다. 비비님, 유월님, 훈민정음님, 탐 김구루미님, 서영님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현주 기자님 옷이 화려합니다. 색깔이. 네, 토마토에 맞춰서. 토마토 색깔입니다. 저희 뉴스토마토에 딱 맞는 네. 색깔의 복장을 오늘 하셨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프닝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회고록 너무 빨리 적었어요. 의장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쩐지 뭐 적는 거야 적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언급 이 부분입니다. 네, 27일 공개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 따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또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뒤에 한 달여쯤 지난 조찬 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의심 가는 게 좀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건데요. 김 전 의장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게 믿기 힘들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극우 유튜버 많이 본다 이런 얘기도 세간에 많았었고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뭐 해고로 빨리 적긴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이것도 좀 의문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이 내용은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한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반박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장 주장을 정면으로 곧바로 반박을 네.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서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의 독대를 요청해서 나눈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태원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이러면서 이 점을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개탄스럽다는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 김 전 의장은 이 부분은 내가 심사숙고해서 쓴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이에 따른 도의적 또 정치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언론사들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죠. 김진표 전 의장 얘기인데, 자, 대통령실이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데, 야권에서는 대통령 향해서 일제히 공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식은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면서 이 설마로 치부하기에는 전임 국회의장이 전한 말이기 때문에 안 믿을 도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후 대처는 최악이자 스스로 탄핵의 길을 걸어가고 아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조국 대표는 도저히 이해도 또 용납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부엽 수석대변인은 아직도 조작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또 해당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셔서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채윤님 오셨고요. 전허당님, 또 배동원님도 오셨습니다. 또 특히 옷이 이쁘다라고 또 댓글 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움이야, 또 멍멍님, 또 뽕뽀미님,
그리고 이프로님까지 오셨습니다. 자, 대통령실 이 얘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빠진 것 같아요. 음모론을 갖고 있다. 한나라 대통령이 음모론자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 뽕뿌미님께서 댓글도 주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서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달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이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교체에 또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5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는 이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런 질문이 많이 쏟아졌는데요. 그렇죠. 이 상임위원 정원 5명의 절반도 안 되는 2명만으로 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강행할 거냐는 질문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일단 그중 일부분 먼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2인 체제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방송문화진흥의 이사 선임 절차를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부분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좀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 그동안 해왔던 관례대로 하겠다 등 이런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의 뜻은 분명히 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또 방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하지만 방통위는 어제 홈페이지에 28일 오전 10시, 그러니까 오늘 10시입니다. 28일 오전 10시 KBS 박문진 또 EBS 이인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방통위에서 오늘 의결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무슨 공격하듯이 작전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건데, 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논의는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다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방통위는 본래 5명의 상임위원 네.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도록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장기간으로 여권 인사만 남아있는 2인 체제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2인 체제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라는 판단 끝에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이 개혁신당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4당도 탄핵안 발의에 함께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 몫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야당이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미 야권에서는 이미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들을 대통령이 거부한 탓에 이렇게 된 거다라면서 양쪽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야권이 꺼내든 이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 혹시나 공영방송국 뭐 이사진 교체, 여기 지금 얼마 안 놔뒀으면 8월 달이거든요. 요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이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 새 이사진 선임을 미뤄지게 하고 또 네.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현재 박문진 이사 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2일까지인데요. 통상적으로 이사 선임에 6주에서 7주 정도 걸리는 만큼 이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이사 선임 절차를 막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아하. 또 오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하는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최종 의사 선임까지는 2차례의 의결이 더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과정 사이에 야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런 절차도 이제 중단이 되는 건데요. 사실상 정족수로만 따지면 야권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릴 때 개혁신당이 탄핵 소추안에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준석 의원은 이 예방적 수단으로서 추진되는 탄핵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면서 야권 공동 발의에 선을 긋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야당이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탄핵
탄핵 카드를 꺼내든 민주당을 향해서 이 민주당의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습관성 탄핵병.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이 2인 체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후보를 추천해서 표결하면 되는데 할 일을 하지 않고 이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네. 하면서 비판을 한 건데요. 이 과방위 간사로 있는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든 일은 곧 적반하장의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권력장악 자체를 연장하고 또 구체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어제로서 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는데 네. 이 여야의 갈등은 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좀 증폭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또 아주 극한 대립으로 갈 것 같기도 한데요. 아주 극명합니다. 방탄이다. 이게 방탄이다. 또 언론 탄압이다. 언론 장악이다. 이거 아주 생각들이 완전 정반대인데, 자, 여야 의견도 이렇게 방통위원장 탄핵에서 갈리지만 언론 매체도 반응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성향별로 언론들도 극명하게 네. 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민주당 정략수단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은 MBC 사장 지키기용이라고 이럴 줄 작성을 알았습니다. 했고요. 네. 네, 한겨레는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마찬가지로 게재했습니다. 한겨레도 또 이렇고요.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작년 말에 진행됐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면서 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또 얼마나 많이 또 자주 탄핵을 언급했는지를 짚으면서 헌정사상 가장 많은 탄핵 남용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이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 또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은 MBC 지키기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한겨레 사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김홍일 위원장의 차기 이사 선임 계획 착수를 두고 방송 장악을 좀 더 서두르기 위해서 국회 입법권마저 존중하지 않겠다는 이런 오만방자한 네. 반민주적 행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KBS에 이어서 MBC까지 확실히 틀어쥐어 잡겠다 이런 의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국민들은 알 겁니다. 또 매체별로 딱 이런 신문, 또 이런 어떤 얘기를 할 거라고 딱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요. 과연 어느 언론 매체가 말이 맞는지, 또 어떤 정당의 입장이 맞는지, 정말 언론 탄압인 건지, 정말 방탄을 위해서 하는 건지, 막 국민들은 딱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통위원장 탄핵 아마 앞으로 극한 대립이 되고 크게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많은 분들 댓글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언론의 자유, 언론 길들이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박인수님께서 글 주셨고요. 또 하초코 한사발님은 거부권, 무지성 거부권이니까 탄핵이 치료제 아니냐라는 또 글도 주셨습니다. 오경숙님, 또 운성님, 또 강진정님, 리틀 테네시님. 자, 리틀 테네시님은 이거 저희 예전에 YTN 때부터 오셨던 그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산이님까지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뭐 국민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달리하는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 마라톤 회의를 좀 벌렸는데 결국 정하지는 못했어요. 네, 어제 오후 3시에 시작돼서 7시간 넘게 진행된 마라톤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성과 없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회의 막판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이 구분 적용 여부를 정하자고 했지만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제 결론 없이 끝난 건데요. 경영계는 이 경영난을 이유로 한식, 외국식, 또 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또 체인화 편의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좀 달리 적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 확보와 이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초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어제까지였는데요. 결국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다음 주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윤주 기자, 오늘 산뜻한 토마토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